ABC of Learning and Teaching in Medicine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Becoming a Better Teacher입니다. 단순하게 번역을 하면 더 나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eacher라는 선생님은 teach라는 교육 혹은 교수라고 번역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도 학생의 교육에 참여한다던가 그런 공식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선배 전공의가 후배 전공의를 지도하거나 이런 모든 활동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티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더 나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적인 오버뷰를 다루고 더 나은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한 다음에 모든 메디컬 에듀케이터, 굳이 번역을 하면은 의학 교육자라고 할 텐데 아마도 여기서 이제 이 에듀케이터란 단어와 티처라는 단어를 어떤 연구나 문헌 혹은 연구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아마 대체로 이 두 단어는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학 교육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로는 배움 혹은 학습이라는 것과 학습 환경을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문헌과 더 읽어볼 수 있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앞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괄, 전체적인 이 챕터의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teacher, 선생님 혹은 선생 혹은 교수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수는 프로페서의 교수라기보다는 teach라는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 행위에 대한 번역이 되겠고요. 교수자의 발달 혹은 발전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Formal Faculty Development, Faculty Development라고 하면은 교수 개발을 의미합니다. 교수 개발을 영어로는 원래 Faculty Development를 한국어로는 교수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교수, 즉 의과대학으로 치면 의과대학 여러 교수들의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활동을 교수 개발이라고 하고 다양한 워크숍이나 학회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수 개발의 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은 그 학교나 대학 내에서 실행하는 예를 들면 통계 워크숍이나 논문 쓰기, 논문 작성 워크숍 이런 것들도 물론 그런 워크숍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연구원이나 대학원생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수 개발 활동의 프로그램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교수 개발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교수자의 발달 전략을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티칭 스크립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티칭 스크립트라는 말은 병원 혹은 환자를 보는 것과 관련돼서는 일네스 스크립트라는 것에 대응되는 교육 쪽에 대응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가르치는 주제나 학습자나 아니면 교육하는 맥락이나 교육 테크닉과 관련돼서 티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로써, 그래서 이런 티칭 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떻게 혹은 이 교육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안 와닿으신다면 이 일리스 스크립트라는 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일리스 스크립트라는 것은 어떤 환자나 어떤 환자의 질병 혹은 질병의 경과, 예후 혹은 병태생리 등을 바탕으로 의사가 특정 환자 혹은 질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조직화된 생각, 사고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환자는 이러이러하게 진단할 수 있다와 같은 정형화된 스크립트,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더 효과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같은 의미에서 이런 티칭 스크립트, 가르치는 사람도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나 내가 가르쳐야 될 학습자 혹은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상황, 그리고 나의 교육 테크닉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르치는 행위나 교육 활동을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판적인 자기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이 챕터의 목적 중에 하나고, 무엇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어떤 신념, 그리고 내가 하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예를 들면은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혹은 머리가 나쁘면 혹은 머리가 좋으면 그런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다 어떤 교육에 관련된 신념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A라는 내용은 1번이라는 방법으로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교육과 관련된 어떤 교수자의 신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념에 따라서 교육 행위를 프랙티스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실천하는 행위의 방식이 과연 맞는지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비판적인 자기인식, critical self-awareness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르치는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보통 대학에서 교수들이 어떤 과목을 담당해서 운영을 하면 학기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라는 것을 받게 되죠. 아마 이 수업을,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학생, 대학원생 분들께서도 강의 평가를 나중에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학기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강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혹은 가능한 대로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르치는 상황을 내 동료에게 한번 관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꽤나 부끄러운 혹은 민망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학생을 가르치거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혹은 실습 교육을 하거나 무엇이 됐든 내가 티칭이라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이, 특히 학습자 입장이 아닌 동료 교수자 입장에서 그것을 관찰해 준다면, 이런 방법보다는 저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더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 나오지만 Teaching Orientation Inventory라는 어떤 교육과 관련된 티처, 교수자의 성향 같은 걸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인벤토리는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교육적 지향,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내가 교육적으로 어떤 지향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지, 인벤토리입니다. 그런 검사지를 통해서 마치 성격 검사처럼 내가 교수자로서 어떤 성향,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비판적인 자기 인식을 더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교수 학습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했던 교수 활동 학습을 한번 성찰해 봄으로써 무엇인가를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가르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어떤 발표를 등을 하고 났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나중에 반추해보고 곱씹어보고 한번 성찰해보고 돌이켜보는 것, 뭐 그런 것을 이제 리플렉티브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자기 인식을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다 중심으로 더 나은 교수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이 챕터의 제목과도 같은 Becoming a Better Teacher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티처, 즉 여기서 말하는 메디컬 티처는 이 챕터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학 교육에서 티칭을 하는 교육 혹은 교수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 등을 포함해서 꼭 교수, 의과대학의 뭐 교수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학 교육의 단계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라면은 크게 다 메디컬 티처로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장에서는 병원 상황에서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얘기할 텐데, 왜냐하면은 이 메디컬 티처라는 게 어프렌티스 마스터스,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에서 그 자신이 담당하는 견습생을 책임지는 스승, 마스터로서 그 견습생, 여기서는 주로 학생이 되겠죠. 학생은 특히나 환자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 뭐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인턴 혹은 후배 전공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환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또한 스승 혹은 마스터로서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메디컬 티처의 역할이고, 그런데 점점 근무 시간이 제한되고 워킹 타임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물론 여전히 아주 꽤 긴 근로 시간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수년 전과 달리 점차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 자체가 일종의 프레셔, 특히 점점 증가하는 압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간 자체가 제한되는 것 자체도 한계가 되고, 또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디자인, 이 역량 바탕 혹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 competency based 라는 이 표현이 국문으로는 역량 바탕 혹은 역량 중심 등으로 번역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전공의 수련 과정이 점차 역량 바탕 혹은 역량 중심으로 옮겨가려는 시도에 있고, 이미 뭐 북미나 영국 등의
의학교육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역량 바탕 교육으로 옮겨간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러한 전공의 수련 과정이 역량 바탕으로 변화하려는 시도가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떤 교육자로서 티처에게 어떤 압박의 한 가지가 됩니다. 또한 슈퍼바이저리, 그 지도 감독하는 역할 자체가 조금 더 강화되거나 지도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또 의학 교육에 대한 외부 인증 혹은 외부 평가도 점차 더 강화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도 인증이 주기적으로 있지만, 의과대학 역시 주기적으로 인증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 평가에서는 그 의과대학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임상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도 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점차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 조금 더 체계적인 기준 하에 학생 실습 교육을 운영할 것을 강요 혹은 강조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 교육을 잘 하는 것은 그건 비단 이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학생이 혹은 학습자가, 이 학습자라는, 혹은 영어로는 러너라는 고 번역을 한다면, 이런 표현에는 물론 학생도 있지만 전공이나 인턴도 모두 학습자, 의학교육의 학습자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가 충분히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어떤 교육의 중요한 활동이 될 텐데, 그러한 평가 자체도 예전보다 점차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사실 역시 의학교육자, 메디컬 티처에게 주어지는 점차 증가되는 압박의 한 종류 혹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의학교육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내용 전문성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전문 분야 혹은 전공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다, 서브젝트 매러, 그 내용 전문성 혹은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것만으로 교육을 잘 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식이 있어도 앞서 말한 대로 시간이 제한적이고, 다른 관리 감독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도 많아지고, 교육과정 자체가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그 설계, 디자인 자체가 바뀌어 나가고 있으며, 외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 혹은 평가 기준을 들이대며 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학습자에 대한 평가도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아는 것만으로는 티칭이라는 역할을 잘 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교육적 역할을 맡는 사람, 공식적 교육자 역할을 맡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의과대학에서는 교수가 있겠죠. 네, 임상교수, 기초교수 등등,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학교육에서 교육자로서 교육적 역할을 맡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형태의 faculty development, 앞서도 설명했지만 교수 개발을 받을 것을, 수행할 것을,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특정 A 분야의 전문가라면 내가 그 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교육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다면, 지금은 더 이상 내용 전문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그러니까 티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말을 들으면 느끼시겠지만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심지어 이런 수업을 영상을 제대로 하나 보는 것도 강의를 충분히 잘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부가적인 내가 공식적으로 혹은 내가 환자 진료 혹은 연구 외에 이런 교육에 관해서 별도의 교수 개발에 참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 이것은 뭐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이 진료와 연구와 교육이 있다고 했을 때 진료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의 중요도가 낮게 여겨지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무튼 이 챕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바쁜 클리니션, 임상의들을 위해서 그런 임상의들이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충분한 교육적 정보를 숙지한 교육자가 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나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파트의 제목은 모든 의학 교육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sense of direction, 즉 방향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에 대한 감각은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길을 찾아갈 때도 물론이고 혹은 환자를 진료하는 특히 환자의 이미지, 영상 같은 것을 볼 때도 어떤 디렉션을 잡고 혹은 오리엔테이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티칭 롤, 교수자 역할 혹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무엇을 향상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것,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것이 교육자에게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 박스 1.1에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은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 1.1의 제목은 엑셀런트한, 그러니까 우수한, 뛰어난 의학 교육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이고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볼 때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럼 그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새로 이 분야에 진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는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습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여기 있는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혹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혹은 어떤 프로시저나 스킬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자는 단계마다 학생이라고 치면 본과 3학년과 본과 4학년이 다르고 당연히 본과 1, 2학년과도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전공이라고 해도 1년차와 2년차, 3년차, 혹은 4년차가 다 다른 교육 수련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학습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 그리고 질문 테크닉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어떤 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거나 학습자가 한 말에 대해서 혹은 학습자가 수행한 거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테크닉이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학습자에 대한 적절한 관찰과 대화,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단은 마치 환자에 대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에 대해서 특정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지식과 어느 정도의 역량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알아내는 것, 이런 것도 역시나 동일하게 진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이 책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전 지식이나 능력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같은 발달 시기에 있는 여러 그룹 사이에서도 사전 지식이나 어떤 능력에 차이가 있다. 즉 모든 학습자는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당연히 모든 1년차의 수준이 같지 않고 모든 2년차의 수준이, 모든 3년차의 수준이 같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도 모든 3학년과 모든 4학년이 같지 않을 것이고, 그 한 그룹 내에서도 사전 지식의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고 자명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학습자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교수 혹은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학습자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발달의 더 이른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혹은 학습자가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볼 때 그 학습자의 시각, 시선 혹은 수준을 통해서 그 학습자가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 잘못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여기서 희나 씨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른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충분히 과거에 뭔가를 잘 알지 못했던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문가 혹은 전문이라는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태, 혹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한참 지난 상태에서는 내가 이 시점에 어느 정도를 했었고 무엇을 잘했었고 무엇을 어려워했는지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학습자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내가 어떤 학생을 가르칠 때 혹은 후배를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 혹은 나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학습자의 관점과 수준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자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훌륭한 교육자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훌륭한 뛰어난 의학교육자들이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보이는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는 학습 혹은 배움 또는 학습을 배운다는 건 무엇인가 혹은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뛰어난 교육자에게 필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학습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행동주의적 관점, 인지주의적 관점, 그리고 구성주의적 관점과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 혹은 이 챕터에서 이 각각을 아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이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점은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단일하지 않고 학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도 행동주의적, 즉 뭔가 행동이 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지주의적, 생각이 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사고 과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 구성주의적,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즉 만들어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과 같이 학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인 학습 테크닉이 어떤 측면에서 좋은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학습 테크닉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강의가 그렇듯이 수동적으로 앞에서 교수 혹은 교수자가 말하는 걸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조금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방식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방식의 교수, 학습, 테크닉이 훨씬 더 학습자 혹은 학습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뛰어난 의학교육자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자에게 동기부여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또한 학습자의 관심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결국 동기를 더 향상시킨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야 혹은 더 집중해야 그것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자의 집중이나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학습자에게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게 만드는 방법 같은 것을 이해하는 것도 학습과 관련해서 뛰어난 의학교육자가 보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본인, 즉 교육자 자신의 열정이나 혹은 교육자 자신이 롤 모델로서 보여주는 행동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병원에서 학습자, 즉 의대생,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등등 병원 상황에서의 학습자들은 아주 많은 경우 선배 의사들이 보이는 롤 모델로서의 행동, 이 롤 모델이란 말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학습자는 특히 병원과 같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는 롤 모델의 행동을 보고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내가 보여주는 행동이 어떻게 학습자에게 영향을 줄지를 인식하는 것이,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책에서 뛰어난 의학교육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교육자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어떤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인식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치관, 신념, 그리고 편향된 사고에 따라서 어떤 교육적 행동을 할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의 오버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의 교육자 혹은 교육 경험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것,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었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더 개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비판적인 방식으로 나의 교육 경험을 반추해보고 성찰해보고 되돌아보는 것이 역시 뛰어난 의학교육자들이 보이는 특성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언급했던 바처럼 내가 가르친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 그것도 루틴하게 어떤 특별한 혹은 아주 가끔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빈번히 그리고 가능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즉 가르치는 사람, 나에게 배우는 사람, 그리고 나의 동료들로부터 내가 가르치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알게 된, 확인하게 된 내 교육 방식에 대한 평가를 나 스스로 조금 더 나은 교수자가 되는 그 자료로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뛰어난 의학교육자들이 보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효과적인 교육 전략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습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까지를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구체적인 전략, 교수 전략이나 혹은 테크닉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란 점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의 생각을 알아보고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 나갈지를 지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질문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라던가,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잘 구조화시키는 노하우라든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그리고 아주 명확한 초점을 가진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라든가, 자기 자신이 교육자로서 한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구하는 것, 또 효과적인 교육 전략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나 자신이 롤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 최대한의 교육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바쁜 업무와 시간 상황,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시간을 단순히 때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럼으로써 교육적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것도 뛰어난 교육자들이 보이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바쁜 교육 환경 그리고 임상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 학습자의 안전이라는 말은 당연히 신체적인 안전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안전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훨씬 더 자신이 무언가를 실수를 하거나 개선될 지점이 어디인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번잡하고 바쁘고 복잡한 임상 환경 혹은 교육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실천하는 것도 뛰어난 교육자들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티칭 스크립트라고 초반에 잠시 설명했던 내용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데이비드 얼비라는 연구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문가 교수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은 정신적인 쇼컷, 즉 지름길, 심리적인 지름길 혹은 정신적인 지름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적, 심리적 지름길을 티칭 스크립트라고 하고, 이 티칭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교수, 즉 가르침을 더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티칭 스크립트는 환자를 보는 진료 상황에서 의사들이 갖추게 되는 일니스 스크립트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니스 스크립트 역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걸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구조화 시켜줄 수 있는 정신적 지름길, 심리적 지름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름길, 그러니까 자동화된, 어떻게 보면 자동화되고 그래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 지름길 혹은 티칭 스크립트 혹은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라면 일리스 스크립트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는 자동화된 사고방식 그리고 조금 더 자동화된 교육의 방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동화되었다는 말은 A라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금까지 쌓여온 많은 경험과 노하우, 즉 이 멘탈 숏컷 티칭 스크립트를 통해서 A라는 상황이 닥치면 나는 아주 신속하게 B라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생각이나 행동, 교육 행동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이 티칭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티칭 스크립트라는 것은 의사가 내리는 진단 과정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하고 겉으로 아주 명확 깔끔하게 명시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역시나 티칭 스크립트 역시 암묵적, 임플리시트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라는 상황에서 B라고 행동을 했을 때 이 왜 B라고 행동했는지를 뭐 밖에서 보고서 알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렇게 행동한 교수자 자체도 내가 왜 이렇게 B라는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꽤나 시간과 혹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묵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티칭 스크립트라는 것은 매우 유용한 사고 방식이 사고의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특히 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뭘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이 학습자들이 누구이고 학생들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학생들이 전체적인 교육과정상에서 어느 단계에 있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티칭 스크립트가 있다면은 아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 피겨 1-1에서 티칭 스크립트 그러니까 한 사람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이디오싱크레틱 그 사람만의 특이적이고 고유한 교육 전략을 곧 티칭 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교수자가 임상 상황에서 활용하는 티칭 스크립트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증례에 기반한 티칭 스크립트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자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수 학습, 티칭 앤 러닝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증례가 속한 그 주제, 전공
혹은 그 과목에 관한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증례, 특정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티칭 스크립트를 구성한다 라고 이 피겨 1 1-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티칭 스크립트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교수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그리고 포괄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교육 혹은 선생님 혹은 교수자의 역할을 그렇게 개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티칭 스크립트 모델은 장점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 수업을 들으시는 어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는 데는 그 내용, 그 분야의 내용 전문성, 그 분야의 내용만 충분히 잘 알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방금 이 내용을 들음으로써 무언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함은 당연히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가르치는 사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이 내용을 전달할 학습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 교수 전략이나 뭐 테크닉을 알아야 하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이런 티칭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챕터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교수자로서의 자기 개발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고자 하고, 몇 가지 제안을 포함하여 교수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메디컬 티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어떠한 선생이 될지는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학습자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 내가 주로 의과대학에서 무엇인가를 배운 방식이 강의라는 수업 방식이라는 것이 많은 의과대학 교수자 혹은 교수님들께서 강의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하는 사람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워나갈 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 지식이라는 거에서는 정말 어떤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념,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떠한 rules of thumb, 그러니까 간단하게 뭔가를 결정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혹은 티칭, 교육과 관련된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모두 사전 지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전 지식이 어디에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갖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결국 더 잘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티처, 선생님, 혹은 뭔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강력한 신념에 들어맞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신념을 혼동스럽게 자신의 습관과 잘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생각을 쉽게 거부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어떠한 무엇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함양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방법이고, 이는 곧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교수자가 되는데 중요한 특징이라고, 중요하게 갖추어야 될 요소 혹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셀프 노울리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강력하고 일관된 자기 자신의 교수, 교육 혹은 가르침에 대해서 평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행위 혹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러한 중요성 혹은 값어치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교육 활동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혹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받는다 혹은 판단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르침, 내 교육에 대해서, 내 교수 활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에 관련된 정보는 흔히 두 가지 출처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학습자이고 다른 하나는 동료, 전문직 혹은 동료 교수자입니다. 즉, 제가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업의 챕터 1에 대한 이 수업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수업에 대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대학원생 선생님들의 의견을 바라보거나 혹은 제 동료 교수자로부터 내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니? 라는 식으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나의 교육에 대해서 적절히 평가를 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먼저 그 중에 첫 번째인 학습자로부터 나 자신의 교수 활동에 대한 평가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는 교수자 혹은 교수자로서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수업을 듣는 것은 어떤지,
혹은 당신에 의해서 관찰되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관찰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후배 전공의 혹은 학생을 평가할 때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이 무엇인가를 하는 일을 옆에 떨어져서 관찰하게 될 텐데, 이러한 관찰을 받는 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수자, 티처가 이렇게 관찰한다는 티처로부터 관찰받는 느낌이 어떤지를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혹은 어떤 수업이나 내용을 전달할 때 있어서 그 명확성이나 속도나 발음의 명확성, 딕션이나 혹은 얼마나 스스로 안전하게 느끼는지를 물어볼 수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afety, 즉 안전 혹은 안전감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고, 혹은 내가 뭔가를 잘 모르는 것이 있거나, 혹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심 혹은 회의적인 느낌이 들 때 그것을 공포나 어떤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멸시당할 것이라는 걱정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느낌을 러너 세이프티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더 수월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어떤 코치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무엇인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서포트해주는 코치라고 생각했을 때 학습자로부터 이런 조언을 혹은 교수자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나에 대한 교수자로서 나에 대한 정보를 얻는 두 번째 출처는 동료 교수자 혹은 동료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동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교수자로서 전달하고 있는 정보 혹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재성 혹은 지금 이 시점에 다르게 말하면 낡지 않은 지식인지, 그리고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동료는 판단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설명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교수자로서의 행동, 혹은 학습자에게 어떤 기회를 주거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행동 등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동료 교수자들이 판단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학습자 혹은 동료 교수자로부터 나 자신이 어떠한 선생인지를, 그에 대한 셀프 노울리지를 혹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나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 혹은 폼,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흔히 하는 설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모든 과목 혹은 대학 혹은 대학원의 많은 수업 끝에 있는 강의평가가 이러한 바로 설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문의 장점은 설문 문항을 그 과목이나 수업에 맞게 잘 커스터마이즈 하면은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설문 문항이 너무 많을 경우에 응답자가 survey fatigue, 즉 설문으로 인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위험 혹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설문 문항이 그때그때 수업에 맞춰서 잘 갱신되거나 새로 잘 개발되지 않으면 응답률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자가 내가 지금 하는 설문이 실제로 내가 들은 수업과 혹은 나에게 수업을 한 교수자와 별로 관련이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 여기서의 you는 teacher, 교수자로서의 어떤 you를 말하고, 만약에 교수자가 학습자의 비판이나 학습자가 관찰한 교수자의 행동에 대해서 준 의견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학습자는 점점 더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참여도가 더 낮아질 위험이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설문을 활용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행위, 교수 행위와 관련해서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습자가 어떤 제안을 주었을 때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가, 그러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했는지를 학습자들에게 publicize,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잘 표명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사실 교수자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A라는 행동에서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B라는 행동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바꾼 것 자체를 학습자가 잘 잡아내지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는 내가 이러이러한 피드백을 받아서 A라는 방식에서 B라는 방식으로 교육 행동을 변화시켰음을 굳이 꼭 생색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겠지만 명확하게 학습자에게 잘 설명해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교육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One Minute Paper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ne Minute Paper는 제가 이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각 시간 후에 짧게 제출하기를 바라는 짤막한 각 시간별 과제도 이 One Minute Paper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One Minute Paper의 양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말 그대로 1분 정도에 간단히 제출할 수 있는 워크시트고, 제출자의 이름과 날짜, 강의 제목을 쓰고 방금 들은 수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오늘 수업이 끝나고 가장 떠오르고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하게 자기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업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혹은 어려운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짧게 쓰는 과제가 One Minute Paper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스스로의 교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정보를 학습자로부터 얻는 방법에는 또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학습자가 One Minute Paper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일부 학생들을 뽑아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역할 혹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학생한테 피드백을 혹은 수업에 대한 의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에게,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갖게 된 학생에게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수업에서도 제가 일부 수강생 선생님들께 제 수업을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의견을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어떤 튜토리얼이나 소그룹 혹은 대그룹 세션 후에 학생들이 적은 필기를 일부 샘플을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노트 필기를 본다는 것이 결국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총괄평가, 즉 기말고사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런 총괄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 혹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들인 정도를 파악하는 게 되겠습니다. 결국 수업을 혹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퍼포먼스의 향상, 이것이 퍼포먼스가 스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퍼포먼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그 수업이 끝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조금 향상되었는지, 많이 향상되었는지,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학생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꼈느냐를 넘어서 실제로 얼마나 배웠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동료라고, 피어라고 할 때는 교수자로서 다른 학생을 혹은 교육 활동을 하는 다른 교수자로부터 받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종종 어떤 한 교수자의 어떤 교육의 퀄리티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교수자가 이것을 보고 의견을 줄 수 있겠고, 이건 마치 연구 논문으로 치자면 많은 연구 논문의 리뷰 프로세스가 피어 리뷰로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피어 리뷰가 논문의 어떤 심사 과정이듯이 이런 식으로 다른 교수자가 하는 교육 행동을 동료 교수자가 본다면은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 행동이라고 한다면 학습자에게 양질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라든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스킬의 상태에 대해서 적절히 잘 진단을 내린다던가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설명을 하는 능력이라던가 학생의 생각과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탐색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거나 안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바람직한 교육자로서의 특징이 되겠고, 동료 교수자를 관찰할 때 과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라든가 어떤 기준으로 보고 갖췄다 혹은 갖추지 않았다 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료 교수자의 티칭, 교육 활동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여러 가지 기개발된 설문 혹은 평가지들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MCTQ, POF 등등 이런 여러 상황이나 기관에서 개발한 도구들이 있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동료의 평가, 동료 교수자들의 평가를 받아본다고 했을 때 그것은 비구조화된 관측이 될 수도 있고, 앞서 설명한 몇 가지 도구를 이용한 구조화된 관찰을
통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동료의 관찰, 즉 어떠한 서식이나 포맷 없이 이루어지는 관찰은 그러한 서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법 유기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관찰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동료 관찰자가 얼마나 티칭 그리고 러닝에 그리고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표준화된 교육 행동 관찰 평가지 혹은 관측 기록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자유도는 떨어지겠지만 구조화된 동료의 피드백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 즉 교수자 자신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중요한 또 다른 것은 자신의 티칭 오리엔테이션을 아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조금 더 교수자 중심적인 교수자, 모델 혹은 이러한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정보를 받는 것, 즉 교수자가 던져준, 전송해준 정보를 받고 그걸 잘 분류하는 것이 배운다, 러닝의 이미지였습니다. 이렇게 교수자 중심적인 교육 혹은 교수 행위에서는 강의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되었고 또 가르친다는 것을 주로 지식 전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의 손에 아주 많은 통제 권한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습자는 가르치는 사람, 교수자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학습자는 결국 자신이 들을 능력이 있는 것을 듣게 되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것이고, 따라서 학습자의 집중력은 교수자가 이걸 들으세요, 저걸 들으세요 하는 교수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사전 지식, 그리고 학습자 자신의 태도나 관심과 흥미, 이런 것들에 달려있다는 것이 점점 더 강조되고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수자 중심의 교육보다 이제는 좀 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의료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를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초점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학습자가 배우고 어떤 것이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오리엔테이션,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었고, 그 중 하나가 TPI라는 도구로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교수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찰적인 교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플렉션, 흔히 성찰이라고 번역하는 이것은 뒤를 돌아보고 무엇인가를 고려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찰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찰적인 실천은 자신이 하는 것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지로우라는 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이나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 그런 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나의 인식이나 이해나 감정을 제한시키게 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프리서포지션, 어떤 세상을 보는 가정이나 관점이 나의 인지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변화시킴으로써, 리포뮬레이팅 함으로써 조금 더 포괄적이고 분별력 있고 융통성 있고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을 할 때도 이러한 나의 가정을 리포뮬레이트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적 실천의 목적은 복잡하게 앞서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결국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정 혹은 내가 기존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런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기존의 세상을 보던 관점이나 방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정이 옳은 것인지를 한 번 더 의심해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나의 습관적인 방식의 의문을 품어보는 것입니다. 교수자, 즉 가르치는 사람의 맥락이라면 사람은 어떻게 배우고 또한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지 그 기저에 있었던 나의 습관적인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는 것이 성찰적 실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설명해 온 나 자신에 대한, 교수자로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에 이어서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학습, 즉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는 배움이 어떤 방식 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학습이 발생하는 그 주변의 맥락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인정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맥락이 곧 학습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앞으로 여러 챕터에 걸쳐서 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학습 환경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학습과 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은 Faculty Development, 이 챕터 시작부에 언급했던 교수 개발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개발은 포괄적으로는 교수가 패컬티가 무엇인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이지만, 의학교육의 맥락에서는 조금 더 교육과 관련해서 교수자가 혹은 교육자가 조금 더 교육 행위를, 교육적 실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수 개발 워크숍이나 세미나,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교수 대 교수의 멘토링,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교수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수 개발 활동의 기회 혹은 유형과 각각의 장점 그리고 어려운 점 등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쪽은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어떤 종류의 교수 개발 활동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위 과정이 있겠습니다. 저도 의학교육학 교실 소속으로서 의학교육학 전공의 학위과정생 혹은 학위과정,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의과대학에서 이런 의학교육학 전공의 의과대학,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국제적으로 외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티칭 펠로우십이라는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지만,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과 어떤 교육 활동, 교수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티칭 펠로우십이라는 것도 외국에는 존재하기도 하고, 조금 포괄적으로는 박사과정, 의학교육의 박사과정이나 학위과정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수개발 워크숍입니다. 많은 워크숍이 그렇듯 이런 교수개발 워크숍은 일회성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혹은 며칠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도 하나, 앞서의 펠로우십처럼 1년씩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기껏해야 며칠에서 몇 주 정도가, 아주 많아도 그 정도가 대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교수개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네 번째로는 교수자, 선생님, 티처들의 피어 그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활동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뜻이 맞는 혹은 같은 종류의 교육을 담당하는 혹은 같은 과목을 맡는 여러 명의 교수자들이 그룹을 형성함으로써, 이렇게 형성된 그룹이 교수 개발에, 즉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같으면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봐도 적지 않은 어떤 교수, 의과대학 교육활동에 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흔히 많이 하는 PBL에 관해서도 꽤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 되어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웨비나도 많이 있고, 블로그, 위키, 여러 트위터 피드 등도 웹 기반의 교수 개발 기회 혹은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습과 학습 환경에 대한, 러닝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세상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이미 많은 것을 습득한, 그리고 어떤 분야에 일가를 이룬, 적어도 일정 정도 이상의 수련을 받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그런 전문성이나 수련이나 학습 과정을 밟지 않은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혹은 내용을 이해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습자에게 풀어 놓을 때 학습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단계별로 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단계별로 학습자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학습자가 한 계단씩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가 너무 크면 학습자가 한 번에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원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사람의 경험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에 수련을 받고 또 성찰을 해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의 지식은 매우 응축되어 있고 혹은 밀도가 아주 높고 매우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굳이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지 않아도 한 번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면 학습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학습자는 끊임없이 임프레션 매니지먼트, 한국말로는 인상 관리 정도가 될 텐데, 즉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지도해주는 전문의 혹은 펠로우 혹은 교수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니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모든 학습자 혹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그 임프레션 혹은 인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학습자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학습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때 필요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학습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끊임없이 즉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로 말하고 행동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양식을 퍼포밍, 즉 어떻게 보면 공연 혹은 연기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도록,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도록 끊임없이 그러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습자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고, 학습자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임프레션,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왜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심리적 안전감 혹은 세이프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전한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 혹은 자기가 잘 모르겠는 것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임시로 어떤 추정한 것, 부정확한 것 같은 내용을 공포감 없이, 두려움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곧 안전한 학습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 과목의 첫 챕터에서 더 나은 티처, 즉 교수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되게 강조했던 내용을 하나씩 마무리 삼아
정리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스스로에 대한 인식,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선생님이 티처가 되는 어떤 첫걸음이 되겠고, 그 외에도 학습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침 혹은 교수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과 그리고 한 명 이상의 학습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거나 롤모델로서 역할을 할 때 교육적인 인터벤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임상의학에서 인터벤션이라고 하면 어떤 치료나 중재술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교육에서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중재술 혹은 개입이라고, 교육적 개입 혹은 인터벤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발전하려는 그런 노력은 더 나은 선생님이 되는데 아주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는 레퍼런스와 추가적인 읽을 거리의 목록이 있으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로써 챕터 1 Becoming a Better Teacher 파트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